지원아,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한강대교 갓길,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그곳에서 새벽 1시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65세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으로 머리를 막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차가운 아스팔트에 버려져 있었죠. 택시 미터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죠.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에 가까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 제가 아버지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 새끼는 이제 없어. 수면제 먹이고 손목 그어줬지. 자살로 완벽하게 위장했어. 가해자가 택시 안에서 3개월 전 살인을 자백한 겁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그 남자가 이미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던 거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평범한 택시가 어떻게 살인사건을 밝혀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밤 11시 30분 강남역 8번 출구. 장마철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들기는 소리가 택시 안까지 들려왔죠. 김상철은 낡은 손수건으로 앞 유리창에 서린 김을 닦아냈습니다. 빗물과 습기가 뒤섞여 시야가 흐릿했죠. 67년 인생, 그중 30년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았고 은퇴 후 5년째 개인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욱신거렸지만 김상철은 쿠션에 기대며 참았죠. 이 비가 그치면 좀 나아지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를 냈죠. 3개월 전에 교체해야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아내 간병비 때문에 미뤄둔 것이었습니다. 김상철은 미터기 옆에 붙여둔 아내 사진을 슬쩍 봤죠. 젊은 시절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이 희미한 실내등 아래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조금만 더 버티자.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택시 문을 거칠게 열었죠. 빗물이 좌석에 튀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죠.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에는 술이 튀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저씨, 설해마을. 빨리 가. 남자의 말투가 거칠었죠. 김상철은 백미러로 승객을 확인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도영이었죠. 물론 그때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네, 손님. 안전벨트 매주세요. 김상철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한도영은 코웃음을 쳤죠. 아씨, 잔소리 말고 그냥 가. 한도영이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아무렇게나 옆 좌석에 던졌죠. 물이 시트에 스며들었습니다. 김상철은 한숨을 삼키고 택시를 출발시켰죠. 빗길이라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죠.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노안이 심해진 김상철은 눈을 찡그리며 집중했죠. 아저씨,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군뱅이야? 한도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김상철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한도영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지금 택시 탔는데 기사가 완전 거북이야. 아, 짜증나. 대놓고 김상철을 무시하는 말투였죠. 김상철의 손이 운전대를 더 꽉 쥐었습니다.
30년 무사고 경력이 자랑스러웠던 자신이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다니. 참자, 상처라. 영자 병원비를 생각해.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김상철이 브레이크를 밟자 한도영이 앞으로 쏠렸죠. 아, 브레이크 좀 부드럽게 밟아. 술 올라오잖아. 고함이 택시 안을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철이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죠. 빗길에 급정거하지 않으려고 미리 천천히 멈춘 건데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불평이었습니다. 한도영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들어왔죠. 답답해 죽겠네. 에어컨 좀 세게 틀어. 명령조였습니다. 손님, 비가 들어와요. 창문 좀. 김상철이 말하려 했지만 한도영이 가로막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운전이나 똑바로 해. 김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켰죠. 차가운 바람이 나왔지만 열린 창문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연료만 낭비되는 상황이었죠. 오늘도 적자구나. 김상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 한남대교로 향하는 길. 빗줄기가 더 거세졌죠.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켜도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김상철은 더욱 속도를 줄였죠. 아, 이 속도로 가면 언제 도착해? 나 급한데. 한도영이 앞 좌석을 발로 세게 있는 힘껏 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상철의 허리에 충격이 전해졌죠. 디스크가 있는 부위가 찌릿했습니다. 김상철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백미러로 본 한도영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님, 제발 좀. 위험합니다. 김상철이 간청했지만 한도영은 들은 척도 안 했죠. 미터기가 올라가는 걸 본 한도영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거 미터기 조작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김상철이 당황했죠. 조작이라뇨. 정식 미터기입니다. 강남에서 설해마을이면 원래. 됐어. 나도 매일 타는데 몰라? 평소보다 비싸게 나온다니까? 한도영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김상철은 할 말을 잃었죠. 장마철 정체로 시간이 더 걸리니 요금이 더 나오는 건 당연한데 취한 승객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런 손님을 만났을까? 한숨이 깊어졌죠.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한도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여기서 우회전해. 이 길이 더 빨라. 손님, 그쪽은 공사 중이라. 김상철이 설명하려 했지만 한도영이 또 앞 좌석을 발로 찼죠. 내가 가라면 가. 누가 기사야? 김상철은 결국 한도영이 지시한 대로 우회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앞은 공사 구간이었고 차들이 꽉 막혀 있었죠. 아씨, 왜 막혀? 한도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김상철은 속으로만 말했죠. 밖으로 내뱉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김상철은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피곤에 찌든 눈. 65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빗소리가 택시 지붕을 때렸습니다. 탁탁탁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라디오에서는 장마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에 시간당 50mm의 폭우가. 한도영이 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 택시 앱을 켰죠. 김상철은 백미러로 한도영이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걸 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점 줄 거야. 최악의 기사라고. 한도영이 비웃었죠.
김상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별점이 떨어지면 콜이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죠.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손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못한 거? 다야. 느린 운전, 조작된 미터기, 불친절, 길도 모르고. 한도영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죠. 김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그때 한도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택시인데. 뭐? 그건? 그거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김상철은 운전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한도영의 목소리가 너무 컸죠. 그래, 그 새끼는 이제 없어. 내가 깨끗하게 정리했다니까. 증거도 없고. 뭐? 겁먹지 마. 자살로 위장했어. 완벽해. 김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자살로 위장?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술이 떡이 되게 취해서 누가 듣는지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나이든 택시기사 따위 상관없다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체가 조금 풀리자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상철은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아직도 이 속도야? 진짜 짜증나네. 한도영이 또 불평했죠. 드디어 설해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김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곧 이 악몽 같은 손님과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한도영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세워. 근데 미터기 이상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상철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손님,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30년 무사고. 30년? 그럼 더 교활하게 조작했겠네. 알았어, 신고할게. 한도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설해마을 입구에서 한도영이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김상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23,800원. 강남역에서 설해마을까지 비 오는 날 정체를 감안하면 정상 요금이었죠. 하지만 한도영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택시 안의 침묵을 깨뜨렸죠. 손님 도착했습니다. 23,800원입니다.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도영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죠. 일일이 신고 앱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할 거야. 미터기 조작. 증거도 있어. 한도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님,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가족이 병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래. 병원비 필요해서 조작했구나. 자백하네. 한도영이 비웃으며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택시 미터기 조작 신고합니다. 지금 설해마을 입구. 네, 차량 번호는. 한도영이 김상철의 택시 번호를 읽어댔습니다. 김상철은 망연자실했죠. 30년 무사고 5년간 택시 운전하며 단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두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죠.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한도영이 통화를 끝내고 카카오 택시 앱을 켰습니다. 이제 앱에도 신고할 거야. 별점 제로, 미터기 조작 기사라고.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죠. 손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김상철이 간청했지만 한도영은 들은 척도 안 했죠. 완료.
이제 다른 택시 기사 단톡방에도 올릴 거야. 설해마을 조작 택시 조심하라고. 한도영이 또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김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65세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손님,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상 운행했다는 게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그것도 조작했겠지. 요즘 기술 좋아서 다 조작 가능하잖아. 한도영이 코웃음 쳤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번개가 치자 한도영의 얼굴이 잠깐 환하게 비쳤는데 술기운으로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야, 근데 아저씨 자식 있어? 한도영이 갑자기 물었죠. 김상철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아들이야? 한도영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김상철이 대답하지 않았죠. 아니면 딸? 김상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죠. 한도영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 딸이구나. 딸 있으면 연락처 줘봐. 아버지가 이런 사기꾼이라고 알려줄게. 김상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원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자랑스럽게 일하는 딸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손님,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 창피해? 그럼 처음부터 조작하지 말았어야지. 한도영이 김상철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었습니다. 김상철, 1958년생. 다 찍었어. 김상철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한도영이 피했죠. 뭐야? 손님한테 손대려고? 이것도 신고감이네. 폭행 미수. 아니, 그게 아니라. 김상철이 해명하려 했지만 한도영은 이미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죠. 여보세요?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죠? 기사가 저한테 폭력을 쓰려고. 네,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한도영이 연기를 했습니다. 김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손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영이 전화를 끊고 김상철을 노려봤죠. 큰 소리?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제가 30년 동안 버스 운전하고 5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것도 문제야. 은퇴나 하지. 한도영의 모욕이 계속됐죠. 김상철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에 핏줄이 돋았죠. 참자. 영자를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도영이 요금을 던지듯 냈습니다. 3만 원이었죠. 거스름돈은 됐어. 대신 한강대교까지 태워줘. 김상철이 놀랐습니다. 손님, 여기서 내리시죠. 더 이상은. 뭐? 거부. 한도영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죠. 일일이 신고 화면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택시기사가 승객 거부하고 미터기 조작했다고 추가 신고할까? 손님, 정말 이러실 필요까지. 아, 그리고 카카오 택시 앱에도 위협적인 기사라고 써야겠네.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한도영이 김상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흔들었죠.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객 거부까지 추가되면 택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10초 안에 출발 안 하면 바로 신고한다. 한도영이 카운트를 시작했죠. 하나, 둘. 김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참자.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한강대교로 향하는 길은 더욱 막혔습니다. 장마철 폭우 때문에 차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죠. 아, 진짜 답답하네. 옆길로 가. 한도영이 또 지시했습니다.
손님 옆길은 더 막힙니다. 그냥 이대로. 김상철이 말했지만 한도영이 갑자기 김상철의 어깨를 잡았죠. 내가 가라면 가. 알았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상철의 어깨가 아팠죠. 손님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 한도영이 손을 놓으며 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지도에도 신고할 거야. 길치 택시 기사라고. 김상철은 결국 옆길로 방향을 틀었죠. 예상대로 그쪽도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고여 물바다가 된 곳도 있었죠. 시발, 왜 이렇게 막혀? 한도영이 욕을 했습니다. 김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그저 빨리 이 사람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한도영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나야. 뭐? 그 일? 걱정 마. 다 처리했다니까. 경찰? 오지도 않을 거야. 자살로 완벽하게 위장했어. 유서도 준비했고. 뭐? 겁먹지 마. 3개월 전 일이잖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김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전. 자살 위장. 유서.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죽인 건가? 블랙박스가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보였죠. 다행히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여기서 세워. 한도영이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정차 금지. 김상철이 말하려 했지만 한도영이 문을 열었죠. 내릴게. 아, 근데. 한도영이 돌아서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무릎 꿇으면 신고 취소해 줄게. 김상철이 놀라서 한도영을 봤죠. 네. 들었잖아. 빗속에서 무릎 꿇어. 그럼 일일이 신고도 카카오 택시 악평도 다 취소해 줄게. 한도영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철의 가슴이 무너졌죠. 65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하지만 별점이 떨어지면 콜이 안 들어오고 아내 병원비는 30초 줄게. 안 나오면 그대로 신고 진행이야. 한도영이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김상철의 두 손이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렸죠. 영자야. 당신 병원비를 생각하면 내가 뭘 못하겠어.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우가 온몸을 적셨죠. 무릎 꿇어. 한도영이 명령했습니다. 김상철이 차가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5년 인생 최악의 굴욕이었죠. 더 빨리. 성의가 없네. 한도영이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상철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 한도영이 비웃었죠. 늦었어. 이미 다 신고했거든. 쓸모없는 바보 같은 늙은이. 그리고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우산의 금속 끝부분이 김상철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상철이 비틀거렸죠. 빗물과 섞인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강대교의 차가운 빗바람이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죠. 아! 김상철이 머리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기증이 났죠. 67세의 노구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뭐야? 아프냐? 이 정도로? 한도영이 비웃으며 우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이 무기처럼 번뜩였죠. 김상철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한도영의 두 번째 공격이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김상철이 갓길에 가드레일에 부딪혔죠. 허리 디스크가 있던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도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빗소리 속에서도 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한도영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과장? 왜?
한도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상철은 가드레일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으로 들어가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영의 통화 내용은 선명하게 들렸죠. 박진우, 그 새끼 얘기는 왜 꺼내? 3개월 전에 자살했잖아. 한도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상철의 택시에서는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려 있어서 한도영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뭐,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그럴 리 없어. 완벽하게 처리했다니까. 한도영이 소리쳤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김상철이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박진우, 자살.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맴돌았죠. 야, 들어봐. 박진우 그 새끼가 회사 돈 횡령한 걸 내가 알아냈어. 그래서 아니, 그 새끼가 알아서 죽은 거야. 한도영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김상철은 숨을 죽였죠. 이건 명백한 살인 자백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유서? 당연히 내가. 아니, 그 새끼가 직접 쓴 거야. 필적? 감정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그 새끼 필체 완벽하게 복사했으니까. 한도영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김상철이 조용히 택시 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한도영이 눈치챘죠. 어디가? 도망가려고? 한도영이 전화를 끊고 다시 우산을 들었습니다.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김상철이 간청했지만 한도영은 들은 척도 안 했죠. 너 방금 내 통화 들었지? 입 다물어야 할 거야. 한도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 빗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한도영이 우산으로 김상철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김상철이 무릎을 꿇었죠. 차가운 빗물이 고인 도로에 무릎이 잠겼습니다. 아이고, 제발.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한도영이 김상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블랙박스 있지? 그거 지워야겠네. 한도영이 택시로 향했습니다. 김상철이 필사적으로 일어나 막으려 했죠. 안 됩니다. 그건. 한도영이 김상철을 밀쳤습니다. 김상철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죠. 이번엔 얼굴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코피가 터졌고 입술이 찢어졌죠. 한도영이 택시에 올라타 블랙박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종이라 쉽게 빼낼 수 없었죠. 시발, 이거 어떻게 빼지? 그 순간 지나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빛이 한도영을 비췄죠. 한도영이 당황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뭐 보냐? 한도영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소리쳤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죠. 김상철이 간신히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피에 젖은 손가락으로 119를 누르려 했지만 한도영이 다시 다가왔죠. 핸드폰 내놔. 한도영이 김상철의 핸드폰을 빼앗아 한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핸드폰이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김상철이 절망했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죠.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이런 꼴을. 딸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한도영이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또 왜? 아, 씨발. 지금 바쁘다고. 박진우 거는 절대 안 터질 거야. 왜? 목격자가 없으니까. 그날 밤 사무실에는 나랑 그 새끼밖에 없었어. 김상철이 귀를 기울였죠.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사무실. 밤. 둘만 있었다.
어떻게 죽였냐고? 야, 전화로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약 먹였어. 수면제 많이. 그리고 손목 그어줬지. 간단해. 한도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술이 꽐라가 돼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경계심 없이 말하는 거겠죠?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면 되니까. 김상철이 소름이 돋았죠.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됐어, 끊어. 나 지금 또 다른 일 처리 중이야. 한도영이 전화를 끊고 김상철을 내려다봤죠. 아저씨, 운 없네. 하필 오늘 나를 태워서. 한도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철이 두려움에 떨었죠. 제발, 저는 가족이 있어요. 병원에 아내도 있고 딸도. 딸? 아까 말한 그 딸? 한도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상철이 후회했죠. 딸 얘기를 꺼낸 것을. 아니, 그냥. 한도영이 김상철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죠. 김상철. 주소가 서대문구네. 딸 이름은 뭐야? 김상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대 지원이 이름을 말할 수 없었죠. 안 말해? 그럼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요즘 SNS로 다 찾을 수 있거든. 한도영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경찰차인지 구급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도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젠장, 누가 신고했나? 한도영이 주변을 둘러봤죠. 김상철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보고 신고했을지도. 한도영이 급하게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알았지? 경찰 와도 넘어졌다고 해. 안 그러면. 한도영이 위협적으로 우산을 흔들었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도영이 도망치듯 자리를 떴죠. 빗속으로 사라지는 한도영의 뒷모습을 보며 김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상철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죠.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블랙, 박스, 지우면 안 돼. 김상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구급대원이 당황했죠. 딸, 지원이, 경찰청. 김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상철을 들것에 실었죠.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 외상에 다발성 타박상, CT 준비해. 그때 간호사가 김상철의 소지품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죠. 비상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원 씨 핸드폰인가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 저편에서 김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아버지가요? 무슨 일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야근 중이던 지원이었습니다. 새벽 1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김지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조끼를 입은 채였습니다. 야근 중에 연락받고 바로 달려온 것이었죠.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아래 창백한 얼굴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김상철 환자 어디 계세요? 지원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번 베드입니다. 지금 CT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간호사가 안내했죠. 지원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둘려 있었습니다. 피가 거즈에 배어 나와 있었죠.
아버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건 견딜 수 없었죠. 김상철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원아, 아버지, 누가 이런 짓을 신고하셨어요? 지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블랙박스? 택시에 꼭 확인해. 김상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사이버 수사대 경위의 직업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블랙박스요? 뭔가 녹화된 게 있어요? 한도영. 그 사람이 살인. 김상철이 말을 이었지만 의사가 들어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CT 결과 뇌진탕이 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는데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의사에게 물었죠.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죠? 무기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같은 둔기로 여러 번 가격당한 흔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제가 경찰입니다. 지금부터 수사하겠습니다. 지원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죠. 병실을 나온 지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원은 먼저 한강대교 관할 경찰서에 연락했죠. 어젯밤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차량이 김상철 씨 택시요? 용산경찰서 증거보관소에 있습니다. 현장 보존 차원에서 견인했어요. 지원이 새벽 2시에 증거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당직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혔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김지원입니다. 제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급하신가 봅니다. 차량은 봉인된 상태인데 폭행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큰 사건일 가능성이. 지원이 설명하자 경찰관이 동행했죠. 봉인 테이프를 제거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내부에는 혈흔이 표시되어 있었고 증거 채취 흔적이 있었죠. 일단 현장 보존부터. 지원이 수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한강대교 북단입니다. 폭행 사건인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감식반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택시에 올라탔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최신 기종이라 앞뒤 카메라와 실내 녹음이 모두 되는 제품이었죠. 다행이다. 128GB 메모리 카드네. 지원이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한도영이라는 남자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미터기 조작으로 몰아가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개새끼가. 지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영상을 확인했죠. 그런데 23분 47초 지점에서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도영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그래, 그 새끼는 이제 없어. 내가 깨끗하게 정리했다니까. 증거도 없고 자살로 위장했어. 완벽해. 지원이 영상을 멈추고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한 살인 자백이었죠. 오디오를 별도로 추출해 증폭시켰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잡음이 있었지만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었죠. 박진우, 3개월 전, 자살 위장. 지원이 메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통화였죠. 한강대교에서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고? 수면제 많이 먹이고 손목 그어줬지.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즉시 지원은 사이버 수사대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김경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살인 사건 같아요. 30분 후
사이버 수사대 팀이 도착했죠. 김경희, 박 경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 경감까지. 지원아, 무슨 일이야?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지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죠.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택시 안에서 살인 자백을? 박 경사가 놀랐습니다. 이 경감이 노트북을 열었죠. 음성 분석해보자. 이 정도면 법정 증거로 충분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한도영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죠. 배경 잡음을 제거하니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 검색해봐. 지원이 지시했습니다. 김경희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죠. 있네. 박진우 35세, 3개월 전 자살로 처리된 사건. 금융회사 과장이었어. 금융회사? 한도영도 금융회사라고 했는데. 지원이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사가 한도영을 검색했죠. 한도영, 38세, KB금융 부장. 박진우와 같은 회사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박진우 자살 사건 파일을 열었죠. 유서가 있었네. 회사 스트레스로 자살한다고. 지원이 유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경감이 필적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죠. 이상한데. 필체가 일정하지 않아. 누군가 흉내낸 것 같은데? 지원이 한도영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그 새끼 필체 완벽하게 복사했으니까. 빙고. 이 새끼가 유서를 위조한 거야. 김경희가 흥분했죠. 지원이 한도영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지? 공범이 있을 수도. 사이버 수사대의 강력한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죠. 한도영이 통화한 상대방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진 KB금융 과장. 이 사람도 조사해야겠네. 박 경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때 지원의 핸드폰이 울렸죠.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지원이 팀원들을 보았죠. 선배님들은 계속 분석해 주세요. 전 병원에 다녀올게요. 병원으로 돌아온 지원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김상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지원아,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박진우를 죽였대. 밤에 둘만 있을 때 아버지 다 알아냈어요. 블랙박스에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지원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다행이다. 증거가 있어서. 지원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팀원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죠. 대박 발견. 한도영 계좌에서 박진우가 관리하던 고객 자금 5억이 입금된 기록 발견. 박진우 죽은 다음 날 살인 동기까지 명확해졌습니다. 횡령을 숨기기 위한 살인이었죠. 지원이 즉시 강력계에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사이버 수사대 김지원입니다. 미제 사건 해결했어요. 3개월 전 박진우 자살 사건, 사실은 타살입니다. 강력계가 발칵 뒤집혔죠. 새벽 3시임에도 수사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살인자를 잡은 거예요. 김상철이 약하게 웃었죠. 나는 그냥 택시 운전만 했는데 그 택시가 정의의 택시였어요. 지원이 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4시 경찰청 강력계 회의실. 긴급 소집된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죠. 형광등 아래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3개월 전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 살인이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죠. 커피 향이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강력계 팀장 최경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원 경위,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죠.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아버지가 택시 운전 중 한도영이라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이런 내용이 한도영의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 새끼는 이제 없어. 수면제 먹이고 손목 그어줬지.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베테랑 형사 박 경감이 휘파람을 불었죠. 이거 완전 자백 아닌가? 근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단독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다음 화면을 띄웠죠. 한도영 계좌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이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죠. 박진우 사망 다음 날 한도영 계좌에 5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진우가 관리하던 VIP 고객 자금이었죠. 최경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는 확실하네. 횡령 은폐. 지원이 계속했죠. 더 있습니다. 한도영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박진우 사망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회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는? 박 경감이 물었습니다. 교묘하게도 그날따라 서버 오류로 녹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미소를 지었죠. 제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도영이 박진우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새벽 2시에 혼자 나오는 장면. 박진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지원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한도영이 나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한도영이 일회용 장갑을 벗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최경정이 일어섰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김경희, 디지털 포렌식 팀 전체 대기시켜요. 새벽 5시 지원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죠.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미루고 남편을 보러 오신 것이었죠. 엄마, 왜 나오셨어요? 아직 몸이. 지원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죠. 우리 영감 많이 다쳤니?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병실로 들어가자 김상철이 눈을 뜨고 있었죠. 아내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왜 나왔어? 아파서 누워 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죠.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손이었죠. 지원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죠. 최경정이었습니다. 김경희, 한도영 체포했어.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엄청난 게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지원이 긴장했죠. 한도영 집 서랍에서 박진우 필체 연습한 노트를 발견했어. 수십 페이지를 연습한 흔적이 있어. 그리고 최경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수면제 처방전도 나왔어. 대량으로. 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오전 8시 경찰청 조사실. 한도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졌고 얼굴은 창백했죠. 어젯밤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원이 조사실 밖에서 지켜봤죠. 최경정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도영 씨, 박진우 씨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한도영이 변호사를 쳐다봤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였습니다.
한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죠. 3개월 전 3월 15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최경정이 CCTV 사진을 보여줬죠. 이게 당신 아닙니까? 밤 11시 회사 들어가는 모습. 한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박진우 씨는 언제 나왔죠? 아, 안 나왔네요. 왜죠? 한도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지만 한도영은 이미 무너져 있었죠. 최경정이 블랙박스 음성을 틀었습니다. 한도영 자신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죠. 수면제 먹이고 손목 그어줬지. 한도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가 들어왔죠.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한도영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진우를 내가 죽였구나. 자살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통곡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죠. 한도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뭔가 감정이 올라왔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노인이 한도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지원이 박진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우 씨도 억울함이 풀렸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언론이 들끓었죠. 모든 뉴스에서 톱으로 다뤘습니다. 충격. 택시 블랙박스가 밝힌 3개월 전 살인사건 금융회사 부장 횡령 은폐 위에 동료 살해 택시기사의 용기가 진실을 밝혔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김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 젊은이가 정말 죽었구나. 지원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인자를 잡았어요. 박진우 씨 가족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됐고요. 나는 그저 맞기만 했는데. 김상철이 씁쓸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블랙박스를 지켜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지원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였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노인이 김상철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김상철이 당황했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택시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우리 진우가 왜 죽었는지. 박진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봤죠.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와 자식을 위해 평생 일한 아버지. 두 사람 모두 세월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김상철이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요. 진우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자살이라고 하니. 박진우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지원이 두 어른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철이 창밖을 바라봤죠. 빗줄기는 멈추고 별이 보였습니다. 지원아, 내일도 택시 운전해야 할까?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은 쉬세요. 그리고 지원이 미소 지었죠. 아버지는 이제 영웅이에요. 택시 블랙박스로 살인자를 잡은 영웅.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택시기사지. 하지만 김상철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있었죠. 30년 버스 운전, 5년 택시 운전.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살았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낀 날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일이었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박진우의 가족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죠. 법정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상철도 휠체어에 앉아 방청석에 있었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허리 때문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영자와 딸 지원이 함께했죠. 김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는 한도영이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거만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얼굴만 남았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도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멈췄죠. 김상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더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한도영이 고개를 들어 김상철을 봤습니다.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김상철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명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했죠. 한도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죠. 법정을 나가면서 한도영이 김상철을 향해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상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김상철을 향했죠. 김상철 기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철이 휠체어에서 조금 몸을 일으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택시 운전을 했을 뿐입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걸 기록했고 제 딸이 진실을 밝혔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시민 영웅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죠. 영웅은 무슨? 저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입니다. 30년 버스 몰고 5년 택시 몰았을 뿐이에요. 기자들이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지원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시청 대강당 2024 서울시민상 시상식이 열렸죠. 김상철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강당은 축하객들로 가득했죠. 서울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김상철님은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지켜 숨겨진 살인 사건을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죠. 무대 위에서 수상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죠.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김상철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고 훌륭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죠. 마지막으로 모든 택시기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상철이 깊이 인사했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상철이 무대를 내려오자 택시기사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상철이 형,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택시기사들의 위상을 높여줬어요. 김상철이 쑥스럽게 웃었죠.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 김상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갈비탕이었죠. 김상철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택시 그만두실 거죠? 지원이 물었습니다. 김상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글쎄, 사실 생각이 있어. 가족들이 김상철을 봤습니다. 택시기사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 우리 같은 기사들이 부당한 대우받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김상철의 눈이 빛났죠.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답네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법률 자문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김상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죠. 시민상 상금이야. 이걸로 시작하려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받으신 건데. 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김상철이 따뜻하게 웃었죠. 한 달 후, 김상철 택시기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희망이 가득했죠. 개소식에는 많은 택시기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화환을 들고 계셨죠.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센터가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작은 성의입니다. 센터 운영에 보태주세요. 김상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좋은 일에 동참했을 거예요. 진우 이름으로 생각해 주세요. 박진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김상철이 봉투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진우 씨 이름으로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이 깊이 인사했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센터 운영 첫날부터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승객 폭행, 요금 시비, 부당한 대우. 김상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사들이 고통받고 있었죠. 김상철은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무게가 있었죠.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택시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손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김상철이 젊은 기사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목격자도 찾아보고 병원 진단서도 있고 지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센터에 와서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꼭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증거거든요. 센터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든든한 울타리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김상철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운전이 그리웠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원이 걱정했습니다. 운전이 내 인생이야. 이제는 두렵지 않아. 김상철이 자신 있게 말했죠. 택시에는 새로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4채널 녹화 장비였죠.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김상철 택시기사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첫 손님을 태운 날, 김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강남역이요. 손님이 대답했죠. 김상철이 미터기를 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저녁
김상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다시 택시를 몰았다. 한 손님은 친절하게 인사했고 한 손님은 무뚝뚝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작은 택시가 때로는 진실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김상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7년 인생, 그중 35년을 운전대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죠. 때로는 평범한 택시 안에서 블랙박스의 작은 렌즈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